안녕하세요.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의 박윤정입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은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문학작품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저희 수원 공동체 방송 FM 라디오 96.3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입니다. 작가 아서 밀러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오늘 첫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작가에 대한 설명이나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는 위키피디아와 다음 백과사전을 참조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서 밀러는 아는 분도 계시고 낯설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릴린 먼로가 세 번째 결혼했던 극작가라고 하시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1915년 미국 뉴욕에서 유태인 이민자의 자손으로 태어나 90년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아서 밀러는 소규모 제조업자였던 아버지를 재정적 파멸로 몰아넣은 대공황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현대인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아마 이러한 경험이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작품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아서 밀러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 상점에서 일해 번 돈으로 미시간 대학교에 들어가 희곡을 쓰기 시작했고 1949년 세일즈맨의 죽음 이후 1953년 시련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서 밀러는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문제작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작가라고 하는데요. 아서 밀러는 예전 저희 방송에서 시련이라는 희곡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아서 밀러의 대표작인 세일즈맨의 죽음을 읽으면 왜 세일즈맨의 죽음이 작품 출판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지금까지 아직도 연극으로 공연되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1950년대 작품인데도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힘을 통해 이게 바로 고전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다른 고전들도 읽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세일즈맨의 죽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사랑받게 되었는지 같이 감상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음악 듣고 시작할게요. 네킬 콜의 목소리로 Unforgettabl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949년에 발표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은 세일즈맨 가족의 삶을 초점화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당하고 소외당하는 개인,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붕괴로 치닫는 가정의 비극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품의 배경이 된 1950년 전의 미국 상황이 어떤지, 이런 배경이 어떻게 세일즈맨의 죽음이란 작품을 탄생하게 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는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상품의 생산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자본주의 이념의 근간이 되었고 20세기 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품의 효과적인 판매를 담당하는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게 돼요. 미국의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신종 직업인 세일즈맨은 자본주의의 성공 신화를 대표하는 직업이 되었고요. 극중 세일즈맨인 윌리의 대사 1928년 저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주당 평균 커미션만 170달러에 달했으니까요 라는 대사는 1929년 미국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던 시기의 자신감이 대공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윌리에게 투영시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아메리칸 드림은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즉 이런 아메리칸 드림은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사람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이아몬드를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여기라니까요. 이 나라의 놀라운 점이죠 라는 윌리의 대사로 나타나요. 그러나 평생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였음에도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윌리의 신세는
기회의 땅인 아메리카에서 그 쓸모를 상실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 중심인 아메리칸 드림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1929년 대공황 이후 뉴욕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 도시로 변화했고 한때 성공적인 세일즈맨이었으나 점차 사회에서 밀려나고 소외되는 윌리의 모습을 작품은 닫힌 공간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면 같이 감상해 볼게요. 고층으로 솟아오른 각진 건물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다. 작고 부서질 것 같은 집 주위로 견고한 아파트 요새가 보인다. 저것들이 우리를 가두어 놓는 꼴을 좀 봐. 동네에 신선한 공기라고는 한 점도 없어. 잔디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뒤뜰에 당근도 키울 수가 없어. 저기 있던 멋진 느릅나무 두 그루 기억나? 나와 비프가 그 사이에 그네를 메었던. 작가는 윌리의 집에 새롭게 솟아오른 고층 건물과 대비시켜 허물어질 것 같은 낮고 매우 보잘것없고 낡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층으로 솟아오른 각진 건물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과 그 속에서 자본 증식을 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미지를 위압적이고 견고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면 작고 부서질 것 같은 윌리의 집은 이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쇠락해가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해요. 이를 통해 산업체계의 변화 속에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초라한 소시민의 힘겨움을 보여줘요. 이어 우리를 가두는 높은 꼴 또는 신선한 공기라고는 한 점도 없어 라는 표현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윌리가 느끼는 답답함과 소외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잔디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라는 말을 통해 자본주의 경쟁에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낙오된 인물의 심리를 보여줘요. 마치 자본주의의 변화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생명력을 상실한 윌리처럼요. 이런 점에서 멋진 느릅나무 두 그루와 그네는 과거 인물의 영광이며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아릿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상징성을 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작가는 윌리의 집을 폐쇄된 공간처럼 묘사하는 방식, 그리고 이 속에서 윌리가 느끼는 심리를 통해 소시민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느끼는 절망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음악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말로의 목소리로 House of Rising Sun 듣고 오겠습니다. 작가는 더 나아가 윌리의 인생이 윌리가 소비하는 물건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주는데요. 할부가 끝나면 물건도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윌리가 할부금을 다 갚아가자 세일즈맨으로서의 생명력도 효용 가치를 상실하고 버려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건이 수명을 다하면 버려지는 것처럼 사람도 효용 가치를 다하면 버려지는 모습을 윌리와 자본가인 하워드의 대사를 통해 엿볼 수 있어요. 작품에서는 자본가의 전형으로 하워드가 등장하는데 윌리와 하워드의 관계는 소시민과 자본가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이런 관계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대립관계 속 소시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윌리와 사장인 하워드의 대사 같이 살펴볼게요. 하워드,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니까 누가 됐든 자기 능력대로 일을 맡아야 한단 말이지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요. 윌리, 저는 이 회사에서 34년을 봉직했는데 지금은 보험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렌지 속만 까먹고 껍데기는 내다 버리실 참입니까? 사람은 과일 나부랑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워드, 더 이상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윌리는 34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요 라는 명분으로 결국 해고당하는데요. 하워드라는 인물은 개인의 희생을 대가로 물질적 이득을 얻은 자본가로 평생을 일해온 아버지의 친구를 가차없이 해고하는 인간의 가치가 상실된 물질 문명의 어두운 명언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요 라는 말은 인간을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가치보다 회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가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인격적인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닌 이익 창출의 수단이며 도구로 간주하며 인간의 가치조차 기계의 부품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인간은 소외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며 소시민을 대변하는 윌리는 이에 대해
오렌지 속만 까먹고 껍데기를 버리실 참입니까? 사람은 과일 나부랑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오렌지 속이 효용 가치를 갖는 윌리의 노동을 비유한다면 껍데기는 효용 가치를 상실한 윌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해고되는 윌리의 모습은 자본 증식이 중심이 되는 현실에서 쓸모를 상실할 경우 가차없이 버려지는 비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도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가 도입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자본 논리와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젊은이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읽을 때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본조비의 목소리로 It's My Life 듣고 오겠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윌리의 소외는 결국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로까지 확장되는데요. 윌리와 비프 그리고 해피 세 부자가 식사를 하기로 한 약 식당에서 윌리의 둘째 아들 해피는 아버지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처음 만난 여자들을 유혹하는 데 열중해요. 아직 허상에 머물러 있는 윌리를 보며 해피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마는데 다음의 대사는 윌리가 해피로부터 어떻게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레타, 댁의 아버님에게 말씀드려야. 해피, 아니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비프 형을 따라가서 동네 떠들썩하게 놀고 마십시다. 해피의 대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평가하는 경향이 가족 내에서도 효용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작품 초반의 해피는 거기서 거들먹거리는 높은 놈들에게 해피 로먼이 성공하는 걸 보여주어야 해 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삶에 대한 꿈과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는 과거 윌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모습과 닮아 있어요. 이렇게 성공에 대한 허상을 쫓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은 윌리의 결말이 행복하지 못하듯 해피 또한 유사한 삶의 궤적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유추하게 만들어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윌리 가족의 불행이 윌리에게서 해피로 대를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해피라는 이름은 작품에서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죠. 윌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결국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지는 모습은 가장의 역할을 돈을 버는 존재로 한정한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아서 밀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용성과 성공의 촉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윌리의 소외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곧 윌리의 소외와 비극이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 속에서 윌리가 느끼는 소외의식을 작품은 전원적인 것과 도시적인 것을 대비시키는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윌리의 심리 같이 감상해 볼게요. 그런데 린다, 거기 아주 아름다웠어. 나무는 무성하고 태양은 따뜻하고 나는 앞창을 열고 따뜻한 바람에 온 몸을 맡겼지. 그런데 갑자기 길가로 빠지고 있는 거야. 이는 윌리가 외근 나가서 운전 중 경치를 바라보다가 옆길로 빠지게 되어 사고 날 뻔한 이유를 아내 린다에게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무성한 나무와 따뜻한 태양,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윌리가 도시적인 삶에 지쳐 전원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윌리가 새삼스레 경치를 바라봤다는 것은 윌리가 도시화되어가는 것에 얼마나 지쳐가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작품은 윌리의 삶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가는 윌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음악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잔나비의 목소리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다시 올게요. 이런 상황임에도 윌리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들 비프가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보상받기를 바래요.
윌리는 해고된 이후에도 비프가 크게 성공하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비프는 그런 윌리에게 헛된 기대이며 진짜 현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 말해요. 비프와 윌리의 대사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많은 사실들을, 저 자신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체 누가 제가 올리버 사장 밑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했다고 얘기한 거죠? 윌리, 아니 넌 세일즈맨이었잖아. 비프, 아니요 아버지, 저는 물품 배송부 직원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밤의 사실을 직면해 보자고요. 허풍 떨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물품 배송부 직원이었어요. 윌리, 비프, 사실이니 뭐니 하는 말로 내게 설교하려 들지 마라. 나는 관심 없어. 윌리는 세일즈맨으로서의 성공에 대한 꿈을 비프에게 무리하게 강요하며 자식에 대한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의 무력감에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프는 자신이 물품 배송부 직원이었다며 씁쓸한 현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지만 윌리는 비프가 세일즈맨이라며 고집하며 현실을 외면해요. 이는 윌리가 환상에 빠져서라도 비프가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 뭐니 하는 말로 설교하려 들지 마라. 나는 관심 없어 라는 윌리의 대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보다는 비프가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리라는 기대가 더 크고 이것이 윌리가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작품에서 비프는 윌리나 해피와 다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아는 인물인데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비프와 다르게 윌리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환상으로 다시 빠져들며 혼돈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과거의 환상성에 빠져 허우적대는 윌리를 보며 비프는 제가 잘할게요 라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노력하지만 허사가 됩니다. 결국 비프는 아버지의 망상에 굴복하며 그 사람들과 내일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전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공하겠어요 라며 거짓으로 굴복하고 맙니다. 그럼 작가는 소시민이야말로 자기 삶에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물이며 이런 소시민에 대한 성실함과 사랑에 의해 사회가 굴러간다는 소시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데요. 작품 속 작가는 소시민 윌리를 향한 긍정적 관점을 비프의 대사를 통해 드러내요. 당신은 방금 왕이 걸어 나가시는 걸 본 거요.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멋지고 믿음직한 아버지였어요. 항상 자식들만 생각하고. 작품 속 윌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황된 꿈을 쫓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인물로 그려지죠. 하지만 비프의 이 대사는 소시민인 윌리가 단순히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인물로서의 모습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또한 이는 소시민의 삶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들의 헌신과 성실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통해 소시민의 존재 가치를 재조명하게 해요. 따라서 이 문구를 통해 독자들은 소시민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작가의 긍정적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할게요.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로 My All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현대인은 자신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원래의 꿈이 왜곡되는 허상에 빠지고 집착하기도 하는데요. 현실이 점차 개인을 얽매고 존재 가치를 박탈하는 공포스러운 실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허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점에서 환상은 비현실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이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도 사실적이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작품임에도 등장인물의 공상을 통해 환상성을 보여줘요. 특히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을 하나의 시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윌리의 혼돈된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윌리가 자신의 두 아들 비프와 해피와 함께 먹는 현실의 저녁 식사 자리에 과거 윌리의 불륜과 관련된 여자 이야기를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윌리의 비프에 대한 죄책감을 보여주는데요. 과거 아버지를 존경했던 비프는 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졸업만 하면 갈 수 있었던 대학 입학의 티켓을 놓치는 상황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는 이후 비프의 방황과 윌리와 비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장면 같이 감상할게요. 여자, 이제 급하게 윌리 문 좀 열어보라니까. 여자의 외침에 윌리 혼미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간다. 비프, 아버지 어디 가세요? 윌리, 문 열어야지. 비프, 문이요? 윌리, 화장실, 문이 어디 있지? 비프, 윌리를 왼쪽으로 인도하며 곧장 내려가세요. 여기서 여자의 대사는 과거 윌리가 불륜을 저질렀던 과거의 상황을 의미하고 비프의 모습은 윌리와 함께 저녁을 먹는 현재의 모습인데요. 윌리의 문 열어야지는 과거 비프의 갑작스런 등장에 여자를 화장실 안에 가두고 여자의 문 열어라라는 소리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과거의 환영이고요. 비프의 곧장 내려가세요는 현재 윌리가 화장실을 찾는 줄 알고 비프가 윌리를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작품은 이렇게 한 장면 안에 두 개의 시공간을 배치하는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 비프의 방황에 대한 윌리의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윌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일확천금에 대한 허상을 쫓는 이유를 독자는 윌리의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자신의 삶의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얼굴에 미소를 짓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곳이죠. 사람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이아몬드를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여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 경기장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수천 명이 너를 주목하고 사랑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윌리의 이 대사는 세일즈맨에게 누구를 아는지로 설명되는 인맥이 다이아몬드로 비유되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낙제하면 졸업이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경기장의 관중들에게 비프가 주목받고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아이러니의 원인이 윌리가 세일즈맨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을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윌리는 경제 화량의 엄청난 생산품을 팔아 자본을 증식하려 했던 자본주의의 희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소시민의 비극이 대를 이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아의 목소리로 고잉 홈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세일즈맨으로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마지막에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싶다는 생각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돈 2만 달러를 받기 위해 자살에 이르는 비극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품은 이런 결말을 일상적 현실에 벤이라는 인물이 삽입되어 이야기를 나누는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 보여줘요. 작품에서 벤은 윌리의 형으로 다이아몬드를 통해 1억 천금을 모은 사람으로 작품에서 윌리의 돈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현실의 이야기의 또 다른 환영으로 벤이라는 인물을 삽입하는 기법을 통해 윌리는 비프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험금을 남겨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일부러 차사고를 내는 것으로 작품은 끝이 나요. 이 장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윌리, 집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려 애쓰며 그래요 잡시다. 자 해피, 자러 가거라. 벤, 더 강렬한 힘으로 다이아몬드를 꺼내오려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지. 비프가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윌리는 잠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망보험금만 있으면 자식들이 성공할 거라는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이 다시 윌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여기서 벤은 윌리의 형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본에 대한 헛된 욕망을 지닌 윌리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의 울타리라는 현실로 돌아오려던 윌리는 벤의 더 강렬한 힘으로 다이아몬드를 꺼내오려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에 결국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결국 다이아몬드로 상징되는 돈을 위해 윌리는 정글로 비유되는 교통사고를 내죠. 이렇게 작품은
마지막까지 비극적 설정을 통해 자본만을 쫓던 세일즈맨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결말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작품에서 에필로그처럼 쓰인 레퀴엠에서 윌리의 친구였던 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사는 독자로 하여금 조금은 세일즈맨이었던 윌리의 삶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찰리의 대사 같이 감상해 볼게요. 아무도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 윌리는 세일즈맨이었어. 세일즈맨은 인생의 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아. 세일즈맨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하늘에서 내려와 미소 짓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그 미소에 답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지. 찰리의 이 대사는 윌리가 세일즈맨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윌리가 왜 그렇게 독자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라는 것을 이야기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직업적인 특성이 윌리가 삶을 살게 한 방법이었고, 이런 점에서 윌리는 자본주의 구조의 희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묵의 피아노 연주로 레퀴엠 들으며 이 시간 끝마치려 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이었습니다.